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머니들 이 자리에 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먼저 예비 고3이 지금 특히나 지금 현재 등급에서 어떻게 해야지 겨울방학을 가장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닥친 현실이 어떠한지부터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밖에서 제가 듣다가 이제 보니까 국어 선생님께서 영어보다는 이제 수학에다가 뭐 아니면 국어에다가 집중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밖에서 듣고 제가 영어 선생님이라서 발끈을 한 것도 있지만 그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국어와 수학에 올인을 하자. 그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제 알게 모르게 그런 이제 막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혼쭐을 냈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이 이제 최저를 많이 못 맞추는 현상이 이번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해보자. 자, 이전에는 수특 영어, EBS 이제 교재들이죠. 수특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학기 때 보통 나가는 수능 완성, 이렇게 세 가지의 교재를 정말 달달달달 암기를 하면 그래도 곧 2등급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최저를 막 맞추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2등급 이상이 가능했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고난도 문항, 학생들이 특히 어렵게 생각하는 고난도 문항들, 빈칸 아니면 순서 삽입 이런 문제 유형들이 전부 다 내가 봤었던 지문에서 그대로 문제 유형만 바뀌어서 나오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굉장히 시간 타임 세이빙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생소한 지문이 아니니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받았던 1등급 비율들을 보면은 6월달 8% 후반대, 9월달 5% 후반대 이렇게 받다가 수능에서는 오히려 정말 확 늘어가지고 12%에 해당하는 이제 학생들이 영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랬냐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막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고 이제 절대적인 학습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6월 9평 이 정도, 특히나 9평 때 좀 많이 줄었죠. 요 정도로의 퍼센트 가지고는 수능 때 학생들이 안 그래도 영어는 절대평가인데 그럼 여기서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등급이 5%대로 9평에 나와버리면 수능 때 과연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니까 수능 때 확실히 이제 난이도를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고 실제로 많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조금 더 이제 와닿으시게 제가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대한 뭐 수능까지 해가지고 결과들이고 좀 이따가 이제 바로 올해 치렀었던 수능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현재 2022학년도죠. EBS 직접 연계가 70%였었던 것이 그대로 이제 출제되는 것들. 이게 이제 간접 연계로 바뀌어서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안내 일기. 그러면 안내라는 소재만 갖고 와가지고 먼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이올린 연주자의 이야기가 막 나왔으면은 바이올린이라는 소재만 갖고 와서 완전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연계가 안 된다라고 봐도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난이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고 아이들이 이제 생소한 지문을 딱 보다 보니까 난이도가 올라간 것도 올라간 건데 지문을 딱 보고 파악하는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려서 시간이 확실히 부족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는 영어에 대해서 암기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영어 본 실력 가지고 싸움을 할 때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결과로 이제 드러났냐면 2021년 9월 모의고사라 함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수능 보기 직전에 있었던 학평고사죠. 보면 턱걸이 1, 2등급을 계속 이제 영어에서 유지하던 학생들 이건 고2 기준이 아니라 고3 기준입니다. 고3 기준으로 턱걸이 1, 2등급이라 하면 뭐 88에서 91, 2점 사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던 학생들이 9평 때 딱 60점대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어머님들 받았을 심리적 충격은 수능이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내가 갑자기 이제 60점대가 나왔네?
그럼 나는 최저는 어떻게 맞출 것이며 나의 등급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렇게 60점대가 떠버리면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니까 어렵게 나오면 다 같이 어려 이게 되는데 영어는 이랬을 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은 점수 그대로 등급으로 직결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학생들이 6월 때 받았던 퍼센티지는 5점 중반, 9월에는 이제 4점 후반, 이때가 정말 역대급으로 적게 받아서 이게 과연 절대평가가 맞냐, 이거는 상대평가랑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 수능에, 이건 뭐 전망 수치이긴 합니다. 수능 때 이거보다는 항상 오릅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물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지만 수능 때 이러다간 우리 다 망한다, 이런 이제 마인드로 조금은 그래도 9월보다는 너무 이렇게 망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에서 조금은 올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6.3%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랑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뒤에 있는 주황색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올해께, 작년께 주황색, 올해께 이제 노란색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무리 수능 때 늘어났다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정말 반절로 확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 보기 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컨설팅 업체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아마도 수능이 6평, 9평보다 어렵진 않을 거다. 그런데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되냐? 내년에는 아마도 지금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것 자체가 너네 영어 제대로 해? 라는 거에 대해서, 안 그러면 등급을 받을 수 없어? 라는 거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는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어려워진 다음에 수능까지 갑자기 한 번에 확 어려워져 버리면 올해 애들이 전혀 대비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급만 못 받는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아마도 조금은 올려줄 것이다 해서 좀 올랐죠. 그렇지만 내년에는 계속해서 이 영어의 출제 기조 자체가 좀 어렵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묻는 질문들을 먼저 한번 꾸려봤습니다. 같이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 1번. 선생님, 저는 수시로 갈 건데 저한테 이 영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 자체가 영향이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주요 대학에서 이제 주요 서울 소재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비율이 어머님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되게 이제 고2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반 학생들 중에서도 되게 많이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저 최저는 맞춰요. 최저는 저 준비하고 있어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요 대학에서 최저 등급 예를 들면 3합 5, 3개 과목 합쳐서 5등급 이내, 아니면 4개 과목 합쳐서 뭐 7등급 이내, 요런 거를 이제 충족하는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수시까지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최종으로 이제 최저만 등급만 딱 받아오면은 얘는 이제 꼴인인 건데, 이걸 꼴인하지 못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맞추지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50%나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9월에서 아까 1등급이 4.78%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국 학교로 따졌을 때는 학교당 2명밖에 영어가 1등급이 안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장 이제 최근에 너무 안타까웠던 사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학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시 최저 조건이 3합 5 또는 4합 7인 학생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를 요구하는 대학교들은 굉장히 좀 높은 대학교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수능 때 평상시에 막 잘 나오니까 이게 이제 최저인 학교들을 지원을 했었던 학생인 건데, 2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에서도 2등급, 영어도 2등급, 수학도 2등급, 탐구도 2등급 합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3합 5에도 6이 돼버리니까 떨어지고 4합에도 8이 되니까 떨어져 버려요. 뭐 이제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얘가 반수를 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한다고 쳤을 때 가장 확실하게 다음번에는 붙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따져보면 당연히 절대평가인 영어를 여기에서 갖춰놔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를 갖추고 다른 걸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얘를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거에다 투자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저 충족에 있어서만큼, 특히나
영어에서 영어만큼 믿을 수 있는 과목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서 갈게요. 아니, 저는 수능은 안 돼요. 수능은 안 되고, 저는 수시는 안 되고, 저는 정시로 갈 겁니다. 네, 정시 파이터인데,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는 영향을 좀 덜 미친다고 제가 들었는데, 영어가 정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제가 거기에다가 표를 넣어놨는데 여기 앞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가지고 계신 표를 한번 읽어보시면 맨 오른쪽 열을 보시면 됩니다. 맨 오른쪽 열을 보시면은 여기 막 국어, 수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에서 1등급이 나왔을 때 그리고 2등급이 나왔을 때 이 한 등급 간의 점수차 만회를 위해서 필요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즉 영어 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을 때 지금 여기선 대표적으로 1등급에서 2등급만 넣어놓은 거예요. 기사에서. 그런데 2등급에서 3등급도 마찬가지. 밑으로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3등급에서 4등급으로 가면 더 마찬가지. 그런데 이 마찬가지라는 그 점수가 예를 들면 경희대 같은 경우에 3.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영어 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을 때 다른 과목에서 즉 상대평가 과목에서 내가 획득해야 되는 점수 그러면 3.5점이라 치면은 수학에서 4점짜리를 하나 맞추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어 등급 하나가 하락을 하는 게 정시에도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상황이 이러한데 그래서 이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고3에 겨울방학에 이제 정말로 내가 역전을 할 수 있게끔 사활을 걸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때가 정말로 학생들이 정말 집중해서 공부를 할 때이고 나중에 개학하면 어머니들이 보시기에도 얘 공부를 안 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면 내신 준비하려 끌러다니고 상담한다고 끌러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그리고 또 모의고사 보고 와서 애가 그냥 넉다운돼 있어서 말도 못 걸겠고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다가 1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방학에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영어 절평 시대이기 때문에 고3 개학한 다음 즉 3월 이후에는 영어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을 시간이 사실은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영어를 완전 그냥 내려놓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독해랑 독해 문제풀이 그 다음에 단어 외우는 거는 당연히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내신 때만 이때까지 이제 고1 이때 내신 때만 엄청나게 열심히 막 반짝반짝 영어에 막 투자를 해만 다음에 이제 어떤 생각을 애들이 하냐면 고3 6월 이제 평가원을 본 다음에 기본기가 내가 없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다시 기본기 다지는 반 이런 걸 들어가려고 하면 그때는 수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겨울방학인데 고3 개학 후 3월 이후에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지금밖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시기가 없다. 그래서 요때 사활을 걸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기본기를 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수능 영어 본격 대비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영어 관련해서 독해 문제집 사서 풀고 그 다음에 넘기는 거 문제 풀고 이걸 의미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든요. 절대 아니죠. 보시면 독해 문제풀이하고 문풀 비법, 문제풀이 비법을 배우는 게 겨울방학에 할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고2 현재 나의 상태가 학생 입장에서 고3 거를 풀어봐도 6평, 9평, 뭐 수능 다 1등급이 나온다. 91, 2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그 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양치기로 많이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만약에 3등급 아래다. 내가 만약에 지금 고3 거를 풀었는데 3등급 아래가 나온다. 혹은 2등급 후반이 나온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막 문제풀이 비법만 막 추구하다가는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스킬부터 배운 학생들의 대표적인 이제 나중에 겪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일단 기본기는 없어요. 그리고 학원은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겨울방학 고3 때 막 다니니까 막 그 어디 읽으면 정답 이런 거를 이제 막 배워온 다음에 그게 통하는 문제들이 그 문제집 안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걸로 막 풉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요령이 통하지 않는 문제를 고3 6평 때 만나요. 그러면 이제 대책 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게 그 전에는 다른 문제 풀 때 이 엄마 이거 문제가 질이 별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정말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낸 문제에서 내가 점수가 잘 안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아, 내가 지금 뭔가 큰일 났구나라고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연습 자체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려면 독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독해 문제를 풀려면 그 전 단계까지가 전부 다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요걸 할 시간은 과학밖에 없다. 그래서 학생이 스스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딱 이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아, 문제 객관식 보기도 전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여기 있는 문장 5개에서 7개 요거 내가 일단 다 해석할 수 있어. 해석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해도 다 돼. 나는 다 읽을 수 있고 내가 읽기만 하면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제한 시간 안에 못 풀 수도 있지만 어쨌건 내가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가 되니까 난 이거 맞출 수 있어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그때까지 일단 기본기를 갖춰야 됩니다. 그 기본기를 갖춘 다음에 그때부터 시간 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전에 시간을 애한테 막 갖다 놓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면은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정말 아까운 기출문제를 앞에 놓고 뜻만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인 다음에 얘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기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스킬이 통하지 않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당연히 해결이 가능하고 난이도가 막 지금처럼 막 들쭉날쭉 변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도 어쨌건 그때그때마다 급변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마다 특히나 완전 최상위권 아니고서는 전부 다 지금은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단어가 일단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법, 구문 이렇게 써놨죠. 단어와 구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법? 어법을 지금 고3 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법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만 핀포인트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어법을 겨울방학 때 배우는 목적은 어법 문제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때 어법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사, 분사구문, 접속사 이런 애들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문장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저랑 같이 배우는 게 바로 어법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탄탄하게 잡혀두면은 이제 긴급한 순간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데 그럼 독해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서 기본기만 잡고 있어도 되냐 독해 문제풀이를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여기에서 필요한 문장 하나, 둘, 셋 필요한 부분에서 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읽어내면 풀립니다. 근데 이 밑에 제가 적어놓은 문장 판별 훈련이라는 게 뭐냐면 지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 중요한 문장이 무엇인가 세 문장 읽으라고 했는데 그 세 문장이 어디 있는 세 문장인가 요거를 이제 또 판가름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지금 배울 게 아니라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장을 한 문장짜리라도 탁 애한테 줬을 때 그걸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곱씹어서 저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를 완전 다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한 다음에 개별적인 낱개의 문장들이 다 그렇게 구문 분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지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은 예를 들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문장이지 그러면 걔가 그거를 왜냐면 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 비법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그 나중 과정이라는 거 요거를 어머니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기본기 없이 그냥 문제풀이 방법만 배운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6평쯤 돼서 막 특강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 딱 애들이 갈라지는 게 끄덕끄덕 하면서 알려주는 대로 흡수하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고 이 학생들은 갖춰진 애들 이 학생들은 그거 빈칸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대답을 잘하는데 빈칸 앞, 그 다음에 빈칸 뒤 그리고 첫 번째 문장 중요해요 라는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겉돌면서 해석은 못해요. 이론만 제대로 완전 빠삭하게 알고 있을 뿐 정말로 내가 그걸 문제로 맞춰낼 능력이 없다. 이게 다 기본기가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빈칸 유형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 유형 자체가 엄청나게 특별히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빈칸 유형으로 내는 그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어렵고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영어 단어 하면은 특히나 단어 관련해서 영어 공부를 정말 제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사실은 중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다른 거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때 내가 완전 스파르타로 학원에서 잡혀 있으면서 막 문제를 막 단어를 외웠던 거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이제 학생 양이 적어지는데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외웠던 단어를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이렇게까지는 좀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좀 그 말을 다 하는 게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그리고 고3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단어 열심히 안 했던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뽀록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 겨울방학 때 제가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1번 매일매일 단어 외우는 습관 이거 굉장히 무슨 초등학생, 중학생들 맨 처음에 영어 단어 외울 때 하는 말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갖춰져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면 단어는 그냥 내실 때 바짝 이게 너무나 이제 생활화가 되어 있은 지 오래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단어 외우는 습관을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단어를 외울 때 그냥 그 단어 하나만 탁탁탁탁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앞에다 써볼게요. 예를 들면 A라는 단어를 외웠을 때 B, C, D, E 이렇게 동의어를 같이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A라는 단어를 봤을 때 A의 뜻만 그냥 딱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A라는 단어를 봤을 때 A, B, C, D, E 다 두고 나중에 또 B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부터 A, C, D, E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 학생들이 그 단어를 봤을 때 다른 동의어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5번씩 이걸로 예를 들자면 5번씩 반복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어 변형이 많은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어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내신 대비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고난도 빈칸 추론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모든 문장이 다 같은 말 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같은 말인지 모르죠.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건 동의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도움이 되고 순서 배열 문항이라는 거는 A, B, C 배열하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꼬리 읽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꼬리 읽기 그걸 왜 못해? 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단어가 다 바뀌어요.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단어 자체의 저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문제 풀기 위한 단어를 외운다. 요거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단어를 진행하는지도 이렇게 화면에다가 보여드렸는데 이 하루 100개 기출 0단어 이러면 이제 애들이 거품을 막 물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까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 하루 100개 안에 겹치는 돌고 도는 단어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돌고 도는 단어들 그때마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주 5일 암기를 겨울방학 때는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제가 써놓은 게 뭐냐면 3+1, 2+1 이게 3일을 먼저 100개씩 외우고 예를 들면 월화수 외우고 목요일은 복습 그 다음에 뭐 월화수 목까지 했으니까 금토 외우고 일요일은 복습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맨날 학원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제가 일단 맨 뒤에서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여기서 말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맨날 저한테 카톡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맨날 월, 화, 수 제출 맨날 그리고 뭐 목요일 날은 복습하고 근데 그날은 안 보내도 되고 금, 토 제출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주 누적된 단어가 500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또 현장에서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머니들한테 또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계속 단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한번 해두면 3월 달에 이제 학교에 가서 병행을 할 때에도 뭐 학교 수업이랑 병행을 할 때도 훨씬 더 든든할 거고 당연히 그때는 개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겨울방학 때만 이렇게 반짝 해야 된다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약간 애들이 죽어가려고 하다가도 끝이 있으니까 좀 버티면서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전부터도 지난 수능부터도 워낙 이게 애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많이 나서 요거를 제가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100개씩을 제가 이제 담당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50개씩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온라인 판매가 시작했는데 이제 후기들이 자기가 이제 이 학생도 그렇죠. 부평 때 3등급이라서 슬펐었는데 수능에서 빈칸 2개, 어법 하나 틀려서 1등급 맞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어만큼 정말로 직방으로 효과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장이 그러면 집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 사실 집에 있는 거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요 단어장에 특히나 좋은 거는 제가 오늘 이제 그 요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위에다가 이제 몇 년도 몇 월 평가원 문항 이렇게 해놓고 단어를 쫙 넣어놓고 그 단어가 나온 다음에 옆에 동의어까지 나오고 또 19번 단어 동의어 이런 식으로 다 기출 단어들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는데 저 이거 아는 단어들이 진짜 반가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문제 풀었다고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어 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거를 요걸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구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제대로 분석하기를 겨울방학 때 하기로 했죠. 이 구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바로 독해부터 들어가지 않냐면 2학년 2학기 모의고사 뭐 9월 혹은 11월 요때부터 슬슬 이제 학생들이 기본기가 있는 학생과 기본기가 없는 학생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들 중에서는 이번에 뭐 예를 들면 11월에 뭐 그 백신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시행을 못한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가 만약에 못 봤어요. 그러면 실수야. 왜냐면 난 그래도 괜찮게 했는데 이건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영어를 소홀히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평가원 문제를 딱 본 다음에 뭔가 잘못됐는데? 방법을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 문장을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지 독해 비법을 배웠을 때 그걸 갖다가 직접 써먹을 수가 있다. 요거를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구문 분석,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었던 어법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면 아마 어머님들 내신 기간에 이제 학원에서 내신 자료다 이러면서 와 주면은 거의 집에 약간 이따만큼 과목별로 하면은 쌓여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제가 똑같은 양을 학생들한테 줘도 다 풀어서 검사도 받고 일지를 다 쓴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쉬는 시간 뭐 이런 시간대 막 한 다음에 저한테 그냥 바로 보내요. 카톡으로. 근데 어떤 학생은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그거를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다른 과목도 못했다, 이것만 했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소화를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문장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너무나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구문 분석을 잘 해두면 겨울방학 때를 잘 보내두면 남은 한 학기 그때 내신 기간 때 나의 공부 시간을 줄이는 건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내신에도 도움되지만 그 시간을 아껴서 수능 공부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제가 넣어놓은 이 저의 교재 맛보기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시간 3시간 동안의 3분의 2는 문장의 정의로 수업을 나갑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구문의 기본기를 하나하나 다져주는 거.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빨간 올리브. 이게 빨리 간단하고 올바르게 리딩을 하는 브릿지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아이들이 문장이 이렇게 있으면 문장 그냥 제가 보기 쉽게 일렬로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 이 문장과 이 문장의 관계 막 이제 수능 지문에 대한 기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마 학생은 이제 익숙할 거예요. 막 통일성, 응집력, 막 유기적인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뭐지? 한 문장 한 문장은 구문 분석이 되는데 이제 되는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독해 문제를 풀려면 얘네들 간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누가 여기서 이제 뭐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데 요 간의 관계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잡아주는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아 빨간 올리브다 이렇게 제가 장명을 했고요. 요거는 아예 이 구문 자체의 난이도가 아까 나왔던 문장의 정의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얘도 기출이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빨간 올리브까지 요거는 3분의 1시간 동안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터넷에서 제가 인강을 할 때는 문장의 정의 강의 따로 그다음에 빨간 올리브 강의 따로 교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현장 강의 학생들한테만 요거는 교재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고 제가 나가는 부분들을 따로 이제 유인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요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마지막 4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선생님 저 인강 들으면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고2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걸 이제 갑자기 눈이 반짝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보시면 인강에서도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확실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인강은 일단 가장 추천하는 대상은 물리적으로 내가 멀리 살아서 현강이 불가능하다. 이런 학생은 인강밖에는 이제 답이 없으니까 인강을 듣는 걸 당연히 추천을 하고요. 아니면 상위권에게 추천한다 라는 말은 왜 그러냐면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 인강을 듣는 학생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고3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듣는 건데 인강의 완강률이 20% 미만이에요. 이건 저는 사실 찍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이걸 찍었는데, 응? 이러면서 20%라고 너무 놀랐는데 20%가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강처럼 엄마 내가 월요일 날은 국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듣고 예를 들면 3시부터 6시까지 국어 아니면 뭐 밥 먹고 나서 8시부터 10시까지 뭐 영어 이렇게 이제 계획표를 다 짜서 이제 제출을 해요. 그래도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현강은 안 오면 전화가 오고 그리고 눈치가 보이고 하는데 인강은 안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얘가 방 안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재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그거 가지고 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얘가 공부 안 하고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인강은 자기가 스스로를 주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한 의지와 자기 관리가 답이고 앞으로 내가 인강을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6평 때는 몇 등급, 9평 때는 몇 등급 이렇게 자기의 방향이 정확하게 있는 학생한테 추천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극받고 왜냐면 옆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리고 케어받고 의지를 불태울 현강을 추천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다 끝났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되게 오늘 와서 브로셔를 이제 어머님들도 받은 브로셔를 제가 봤는데 너무나 대문짝만하게 저를 이제 넣어서 브로셔가 있어가지고 엄청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도 저의 이력은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거는 뭐 일령처리도 거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아까 지금 여기 실장님들도 처음 보시는 아마 부분일 텐데 학생들을 제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한테 제가 복화를 하나하나 받으면서 그거를 직원을 시킬 수도 있고 조교를 시킬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직접 하는 거는 오전에 30분,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 6시부터 10시 사이에 1시간 이렇게 잡아놓고 매일매일 꾸준히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선생님 답장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렇게 느껴 하거든요. 보시면 이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어떤 단어를 보냈다. 근데 이 단어를 보낼 때 스스로 채점까지 해서 보내야 되고 이 학생이 틀린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는지 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학생들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외웠나 안 외웠나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수업 시간에 나왔었던 그 단어를 가지고 선생님이 바로 질문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복습도 되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학생들한테 전체 문자로 막 잘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응원 문자 보내고 나면은 이제 학생들이 뒤쪽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단어들만 처음에는 보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저의 말이 막 길어지죠. 자기의 이제 고민 상담이나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저한테 자기의 이제 일과를 정리를 해서 보낸 거예요. 자기가 어느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왜냐면 다른 수학, 국어를 줄일 수가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학교에서의 시간,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자투리 쉬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학생이 이렇게 적어서 보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상담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이 역전의 기회를 잘 누려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지체가 되었어요. 1교시도 아까 좀 길어지고 저도 이제 너무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길어졌는데 제가 어머니들 방금 전에 여기서 기다리다가 어떤 학생이
저의 인강을 들었었던 학생이에요. 인강을 들었었던 학생이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중간중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쓰는 편지. 안녕하세요, 정희쌤. 저는 올해 첫 수능을 본 토깽이에요. 토깽이가 제가 학생들 이제 부르는 애칭이에요. 발표된 수시는 저 다 떨어졌고 아직 발표 안 된 학교는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가기 싫은 학교고 정시는 가망성이 없는데요. 그래서 반수 또는 재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수험생활 동안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를 굉장히 소홀히 했었는데요. 모든 내신이 끝나고 2학기가 되어서야 선생님을 알게 되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늦지 않았었는데 D-Day는 점점 다가오고 다른 과목도 바쁘고 그래서 항상 영어를 빼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등급 따기 쉬운 절대평가 과목부터 챙겨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수능을 보면서 깨달아 버렸습니다. 수험 생활을 되돌아보면 오히려 공부가 힘들지 않았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다 그렇겠지만 저도 이유는 다양했는데 그중 가장 제가 예기치 못했던 요인은 선생님이라는 요인이었습니다. 제가 현강으로 수업을 들었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 자신감과 자존감이 꺾여서 집에 돌아와서도 속상해서도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은 저랑 맞는 쌤을 찾지 못했고 계속 바뀌기만 하고 대형 학원을 가면 저 같은 중위권에서 중상위권 이런 어정쩡한 등급의 학생들에게 관심 가져주는 선생님은 안 계셨습니다. 저희를 담당해주신 담임 선생님은 딸랑 23명밖에 안 되는 저희 이름도 헷갈려 하실 정도로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고 1년간 마음을 기댈 곳이 없어 방황했던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희쌤을 만났고 여러 가지 요인 중 제가 생각하는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은 쌤의 예쁜 마음씨인 것 같습니다. 아마 끝까지 노베이스인 저를 이렇게 선생님만큼이나 신경 쓰시는 선생님은 다른 과목을 통틀어서도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고등학교 들어와서 국어를 정말 많이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죽어라 열심히 해도 내신에서만 1이 뜨고 모의고사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맨날 잘하는 사람만 칭찬해주고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성적 오르는 애들 후기에 올리기 바쁘고 저희는 뒷전이어서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영어는 사실 그만큼 열심히 하지 못했는데 정희쌤이 수업 때 못하는 사람 기죽이지 않고 항상 격려해 주시면서 모든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고 인간적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항상 절대 졸릴 수가 없는 목소리 톤으로 저희만을 위해 진짜 꼼꼼하고 세세하고 쉽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 안 한 저도 고1, 2, 계속 4, 심할 땐 5를 찍던 저도 턱걸이 2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누구는 높은 점수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국어와 수학에서 평소 등급보다 다 2등급 이상씩 쫙쫙 급락한 상황에서 접한 영어 시험이었는데 선생님이 했던 말씀 떠올리면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저를 믿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던 저를 토닥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에도 한 번 더 시도할 거고 내년엔 영어에 쏟는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최저를 꼭 맞춰낼 수 있도록 영어 1등급을 목표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생을 보면서도 이제 올해 제가 맞는 학생들한테도 이런 점을 특히나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는 거를 제가 더 느꼈고 오늘 제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